자, 반갑습니다. 기독교 탐사 9번째 시간입니다. 배경이 좀 낯설지? 여기는 우리 집이야. 사실은 오늘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 왔어. 그래서 모든 수업을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그랬거든. 네, 여러분 정말로 감기 몸살 관리 이제 날 추워지니까 조심하길 바래. 자, 그리고 사소한 자랑거리 엄청 많이 보냈더라고. 이게 노트에다 같이 넣으니까 확실히 까먹지 않고 보내기가 좋은 것 같아. 근데 거진 한 70가지가 와가지고 내가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할게. 되게 많이 와가지고 좀 카테고리별로 묶어봤어. 자, 첫 번째 연애에 대해서 많이 왔어. 자, 곧 있은 남자친구랑 500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오, 축하합니다. 500일. 남친이랑 1200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난달에 고백 성공해서 이쁜 남자친구 생겼어요. 축하합니다. 지난달이면 이제 한 30일 좀 안 됐겠네. 그때까지는 모든 게 좋아 보일 때란다. 오케이.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교수님 수업 3교시 듣는 학생이에요. 전 5교시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인연이. 제 여자친구가 저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쩌라고. 자, 그 다음에 롤 관련된 얘기도 많았습니다. 내가 롤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롤 다이어티어를 달성했습니다. 저 롤에서 풀3 찍었어요. 같이 롤 해요 형. 도와주다. 그 다음에 몸에 관한 얘기도 많았는데 저 스피닝 다니고 있는데 체력이 많이 늘었어요. 2kg 빠졌어요. 식단 조절도 아예 안 했는데. 그치, 스피닝 살 많이 빠진다고 들었어. 막 그 자전거 타면서 춤추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 되게 힘들어 보이긴 하겠더라. 자, 그 다음에 저번 주에 2.7kg 빠졌어요. 저번 주에. 한 주 만에? 뭐 했길래? 햇볕에 말렸니? 혀를 신기한 모양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오. 형, 저 멸치였는데 완전 벌크업해서 한 달 내로 바디 프로필 찍으려고요. 오, 바디 프로필 찍을 정도면 꽤 올라왔다는 얘긴데. 사진 인증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한번 전체 자랑 한번 콜? 자랑해야지. 나도 지금 운동을 빡세게 한 게 지금 한 4개월째 되고 있는데 저도 바디 프로필 찍는 게 좀 목표예요. 한 달은 힘들겠구나 나는.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라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우린 말을 믿지 않아! 사진 가져오세요! 자,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요. 알바비로 부모님께 맛있는 밥을 사드렸어요. 축하합니다. 뿌듯하죠? 저 난생 처음 제 그림으로 돈 벌어봤어요. 17,000원이라는 작은 돈이지만 너무 뿌듯해요. 정말 그 첫 출발. 이 17,000원이 나중에 1억 7천 될 겁니다. 수고했어요. 대학 등록금은 부모님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제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직접 갚고 있어요. 오, 대단합니다. 나 그 다음에 이거 물어보고 싶었던 게 이게 아파트 사서 이사가요의 오타일 가능성이 높잖아? 맥락상? 근데 생각해보면은 미음과 피읍 거리가 멀단 말이지? 그러니까 혹시 진짜로 마트를 사서 이사 가는 거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께서 어느 마트를 인수해가지고 그 근처로 이사 가는 그런 거라면 나 좀 직원으로 써주면. 네, 이렇게 재밌게 사소한 자랑거리 함께 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옆집에는 노부부가 사신다. 아침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요양원 봉고차에 탈 때까지 배웅해 주신다. 아내는 그 장면이 아름다워 보인다고 말한다. 나는 생각이 좀 다르다. 저렇게나 소중하고 지켜주고 싶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내가 지켜줄 수 없는 죽음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평생을 함께 해온 이 소중한 사람이 당장 내일 아침에 눈 뜨지 않아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삶. 그리고 남겨진 사람은 평생 겪어본 적 없는 외로움으로 허덕이고 그 외로움을 끝내줄 유일한 방법인 죽음을 오히려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삶. 노부부라는 것은 그렇게나 비참한 단어이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오늘도 할머니의 손을 더 꼭 쥐고 가는지도 모른다. 맞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두 번째 원인인 죽음에 대해서 공부했었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죽음이 만드는 이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봤었어.
참 마음이 어려운 주제지. 그리고 실제로 대면 수업할 때 이제 우는 학생도 있었고 좀 마음이 많이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나도 그렇게 길게 다루고 싶지는 않은 파트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무시할 수 없는 거는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어, 우리 삶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죽음이 온다. 그게 나에게든 사랑하는 사람에게든 온다라는 것은 정말로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제쳐두고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 속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지난주 노트 중에서 되게 인상적인 말이 있었어가지고 소개를 좀 해주려고 해. 어떤 친구의 사연이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이 갑자기 적금 통장을 꺼내더래.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엄마 아빠 이게 뭐야? 라고 했더니 엄마가 네 이름으로 적금 들어놨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왜? 물어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좀 늦둥이인가 봐. 그래서 큰언니하고는 11살 차이, 그 다음 언니하고는 7살 차이니까 굉장히 늦둥이지.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너하고 엄마 되게 늦게 만났잖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 적금을 들어놨어. 근데 그 말을 듣고 노트를 낸 친구가 처음으로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라고 그래. 정말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날이 한 30년 남짓밖에 안 되는구나. 이제 그걸 느낀 거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생각했을 그 죽음으로 인한 이별, 그리고 그 친구가 처음 생각하게 되었을 죽음으로 인한 이별. 참 뭔가 마음이 무거워지고 굉장히 슬퍼지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아. 지난주에는 이별에 대해서 보았다면 이번 주에는 죽음 그 자체가 갖는 공포에 대해서 볼 거야. 죽음이라는 건 굉장히 공포스럽지. 떠올리기만 해도 무섭고 두렵고 혹시 죽을 뻔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때 굉장한 공포를 느꼈을 거야. 그리고 아마 그 상황에서 나온 다음에도 좀 계속 트라우마가 아마 유지가 되었겠지. 그만큼 죽음은 우리를 굉장히 무섭게 하는 존재인 것 같아. 그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자. 죽음은 왜 무서울까? 죽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면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무섭게 받아들이는 걸까? 나는 그 이유를 4가지로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로 허무인 것 같아. 죽음이 다가오면 모든 게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니까. 내가 옛날에 했던 게임을 좀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아마 너희는 잘 모를 거야. 디아블로2라는 게임이 있었어. 이 게임을 몰라도 괜찮아. 뭐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제 뭐 사냥도 하고 레벨도 올리고 아이템도 맞추는 그런 게임이야. 근데 뭐 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지. 죽으면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출발하고 뭐 일반적인 게임처럼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런데 이 디아블로에서 그 하드코어 모드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캐릭터를 만들 때 저는 하드코어 캐릭터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 이 캐릭터의 특징은 뭐냐? 죽으면 끝나. 죽으면은 그게 그냥 지워져 버려, 캐릭터가. 그래서 뭔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하드코어 캐릭터가 진짜다 약간 그렇게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어. 그래서 나도 만들었지, 하드코어 캐릭터를. 그러니까 엄청 조심조심 하면서 키웠지. 막 죽을 것 같으면 도망가고 도망가 막 이렇게 하면서 키웠지. 그래서 꽤 잘 키웠어. 그래서 아이템도 잘 맞추고 레벨도 잘 올려가지고 이제 드디어 내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전쟁터에 갈 수 있게 됐어. 거기까지 키우는데 한 3달 반 걸렸던 것 같아. PC방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그래서 그 산업터를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꺼진 거야. 왜냐면 그때 PC방이었어가지고 그 선분 시간이 다 됐던 거지. 그래서 갑자기 폭 꺼진 거야. 어떡해! 그래가지고 막 그 아저씨한테 얼른 돈 충전한 다음에 다시 켰지. 안 돼 해서 딱 켰더니 이제 이런 화면이 떠 있는 거야. 이제 저게 하드코어 캐릭터가 죽으면 뜨는 메시지야. 당신은 죽었습니다. 당신의 용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 캐릭터가 끝나버린 거야. 내가 3달 반 동안 쏟아 부었던 거, 레벨, 모든 게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거야. 진짜 그 허무함을 견딜 수가 없더라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리고 너무 뭐랄까 되게 황망하기도 하고 갑자기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으니까. 근데 이게 나는 죽음이 가지는 허무함을 정말로 잘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해. 한 개인이 어떤 꿈을 갖고 있었든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키웠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죽음이 한순간에 닥쳐오면 그 모든 게 한 번에 날아가. 이게 바로 죽음인 것 같아.
그 전쟁을 떠올리면 이런 허물을 더 잘 떠올릴 수 있겠지. 어떤 병사가 막 뛰어가다가 총에 픽 맞아 죽어. 그렇게 인생이 끝나. 이건 게임 캐릭터가 아니잖아. 그 병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뭐 부모님이 누구였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고 상관없듯이 그냥 한순간에 사람이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사실 이런 허물을 느낀 사건이 내 주변에도 있었는데 내가 아는 어떤 분이 평생의 꿈이 선교사였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선교를 하리라. 근데 지금은 어떤 직업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니까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나이가 40 후반까지 일을 마치시고 퇴직금을 모아서 드디어 선교를 출발하신 거야. 근데 드디어 선교사로서 외국에 나가신 거야. 근데 돌아가셨어. 어떻게 돌아갔을까? 선교 기간 첫날 호텔 욕실에서 비늘을 밟고 미끄러지셨어. 그리고 그대로 머리를 변기에 부딪혀서 즉사하셨어. 끝. 그분이 갖고 있던 위대한 꿈이나 소망, 그런 게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어떤 걸 벌었든 어떤 꿈을 꾸었든 죽음이 나한테 다가온다면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는 죽음이 왜 두려울까? 고통 때문에. 죽음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오거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죽음의 방법은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 질병사, 사고사, 혹은 노화. 자, 한번 각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살펴보자. 질병 같은 경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뭐 주변에 질병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내 주변에도 있는데 정말로 무기력하게 침상에 누워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 병이 나한테 찾아와서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야 되고 또 무엇보다 나를 간호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계속 지켜보아야 돼. 그러면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람이 점점점 피폐해져 가지. 세상엔 정말 많은 질병이 있고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는 정말 여기서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종류의 고통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봤던 어떤 사례도 있었는데 그분은 몸의 고통이 굉장히 심각했어. 그래서 날마다 모르핀을 투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과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연명치료라고 하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이 이 병 때문에 죽을 거를 알지만은 그냥 이제 목숨만 살려놓는 거야. 차마 죽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기간도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본인이나 지켜보는 사람들이나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저렇게 죽고 싶진 않다 생각했던 것 같아. 저런 일이 나한테도 벌어진다면 내가 얼마나 힘들까. 그냥 멀쩡히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질병이 와서 내가 저런 고통을 겪어야 된다면 진짜로 끔찍한 일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죽음의 종류는 사고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고사도 정말로 그 황망하게 그지없지. 갑자기 일순간에 나한테 사고가 와서 죽게 되는 건데 그 과정도 엄청나게 고통스럽지. 그러니까 내가 아는 분도 교통사고 한 번에 그 목 밑으로 전혀 못 움직이시는 분이 있어. 벌써 그렇게 되신 지 20년이 넘었는데 정말로 고통스럽지.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 아니면 뭐 사고 중에서 고통 없이 한 번에 딱 간 사고는 괜찮지 않겠냐고. 근데 그렇게 죽음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게 되면은 가족분들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 내가 그런 경우를 봤었거든. 어떤 분이 사고사가 정말 한 방에 딱 나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셨어. 그 가족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고. 왜냐면은 정말 죽을 줄도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되어버린 거니까. 그리고 참 누구한테도 좋은 죽음이라 말하기 어렵더라고. 아버지 어떻게 되셨어?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어. 그 말을 하기가 이게 참 그렇더라고. 자, 그래서 대부분 이제 노화로 죽는 거를 꿈꾸지. 그래서 노화로 죽는 거를 보고서 흔히 자연사라고 하는데 뭐 다들 꿈꾸는 죽음은 비슷할 거야. 이제 죽기 전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내 주변에 내 자녀들과 아내들과 이렇게 가족들이 지켜본 상태에서 천천히 유언을 하고 눈을 감는 거. 자, 근데 그렇게 자연사 하는 비율이 몇 명일까? 자, 예를 들면은 올해 100명의 아이가 태어났어. 그러면 이 중에서 자연사로 죽는 친구는 몇 프로일까? 8%라고 그래. 한국인 중에 딱 8%만이 자연사를 경험할 수 있고 나머지 92%는 질병사나 사고사를 겪는다는 얘기겠지. 자, 그렇다면은 이 노화로 인한 자연사는 고통스럽지 않을까?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고통스러울 것 같아. 왜냐면은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오래 계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요양병원을 자주 가게 됐었는데, 뭐랄까, 요양병원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죄 때문에 가는 감옥 같은 기분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설도 되게 좋아, 분위기도 좋고 되게 밝고 그런데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젊었을 때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팔팔한데 이 몸이 늙은 몸에 묶여 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 하루 중에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낙이라고는 이 복도를 걷는 것밖에 없어, 하루 종일. 근데 그나마도 조금은 건강하신 분, 대부분은 어떻게 사시냐? 침대 한 켠에 누워서 365일을 살아. 그래서 누웠다가 보호사가 와가지고 식사하실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돌돌돌돌돌돌돌돌돌 일어나서 밥 먹고 다시 눕고 이렇게 365일을 사는 거야. 심지어 어떤 분은 그 대소변 처리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자기 똥오줌을 누군가 치워주기도 해.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일까? 얼마나 갑갑한 일일까? 내가 내 몸 하나 다루지 못해서. 근데 더 힘든 건 뭔 줄 알아? 자, 근데 그러면서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이제 그 사람의 인생에서 남은 이벤트는 죽음밖에 없는 거야. 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우리 삶에 이벤트가 많이 있거든. 시험도 봐야 되고 학교도 졸업해야 되고 나중에 연애도 할 거고 결혼도 할 거고 이것도 할 거고 나중에 이런 꿈도 이룰 거고 우리는 무언가 할 일이란 게 있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분들은 그게 아니야. 그냥 누워서 기다리는 거야. 뭐를? 내가 죽을 날을. 내가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모레 죽나? 그렇다고 그 죽음이 반가울까? 아니야. 어른들도 똑같이 죽으면 무서워. 죽음이 내 옆사람, 앞사람한테 막 떨어지고 있어. 그걸 직접 목격을 해. 실제로 우리 할아버지가 그 요양병원 침대 위에서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시신을 수습을 하는데 너무 미안한 게 뭐냐면은 그 옆에 다른 침대에 할아버지들이 계시잖아. 그 할아버지들이 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지금 죽어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기분일까? 어디 내일 내 차례겠지? 아니면 그 다음날 일어나? 다음 주 일어나? 그 마치 언제 지팽이 떨어질지 모르는 사형수의 마음과 비슷한 것 같아. 이제 그걸 보면서 느꼈지. 정말로 이게 늙어서 죽는다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구나. 맞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가져오는 고통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죽음이 왜 무서울까? 바로 그 시기 때문에 무서운 것 같아. 그 시기를 우리는 알 수가 없지. 나한테 죽음이 사실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일이야. 내가 죽음 때문에 이 강의를 끝까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건 사실이니까. 정말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에 나한테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는 분 중에 아버지가 그 새벽 기도하다 돌아가신 분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분이었냐면은 되게 건강하고 멀쩡하셨어. 아버지가 나이가 70도 안 되셨지. 지금 뭐 그 정도면 청년이니까. 건강하게 활동하시다가 아침에 새벽 기도 갔다 올게. 갔다가 안 오시는 거야. 연락이 왔어. 돌아가셨대. 근데 이게 가족들은 너무나 황당한 거야. 그냥 아침에 나갔던 아빠가 갑자기 죽어서 돌아왔어. 아빠한테 인사도 못했고 뭔가 마지막으로 추억도 못 쌓는 그런 순간에 갑자기 그냥 호련히 날아가 버리신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지. 언제 누구한테 이게 다가올지 몰라. 참 이 죽음의 시기를 인간이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무섭고도 갑갑한 일인 것 같아. 특히 이제 이거를 언제 많이 느꼈냐면은 이제 옛날에 노을이 때문에 병원에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때 노을이가 소아과 병동에 입원해 있었거든. 그럼 소아과 병동에서도 암병동이 있어. 소아암병동이라고 하지. 이제 거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로 화가 나. 아니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저런 애들한테 저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 물론 어른한테 발생해도 끔찍한 일은 맞지만 아니 하다못해 바깥에 좀 뛰어다녀 보고 뭔가 내 삶을 살아본 사람이 그런 병에 걸리는 거랑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된 애가 바로 이 병원에 있는 것하고 너무너무 다르잖아. 아니 애기들이 너무 능숙하게 자기 링거를 막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죽음의 때를 인간이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이런 애들이 죽게 하진 않겠지. 근데 이게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죽음의 때와 시기를. 그게 참 무서운 것 같아. 갑자기 나한테 다가올까봐. 갑자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가올까봐.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죽음이 무엇 때문에 무서울까? 난 사실 이게 가장 큰 공포라고 보는데
바로 소멸 때문인 것 같아.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 답은 아무도 몰라. 근데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이렇게 될 걸로 믿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겠지.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근데 정말로 사실 가능한 것만 얘기해 보자고. 우리가 객관적인 관찰로 가능한 얘기들만. 자, 그렇게 얘기해 본다면은 사실은 아무도 몰라.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오히려 물질적 관점에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죽어서 사라진다가 제일 맞는 말인 것 같아. 자, 그래서 죽고 나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말은 많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뭐 예를 들면 이런 영화처럼 뭐 어디 지옥 가서 재판받고 한다. 아니면 뭐 다른 얘기처럼 뭐 어떻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인간에게 있는 소멸의 공포를 조금이나마 없애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여전히 우린 두렵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자,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 자, 예를 들면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는 사후세계는 없다. 아무리 관찰해도 이 인간의 육체가 죽어서 어디로 이동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후세계는 없다. 그냥 그게 끝이다. 마치 컴퓨터가 꺼지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도키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 인간은 그냥 유전자 통로다. 근데 무슨 말이냐?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DNA인데 이 DNA라는 친구가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으려면 몸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내 몸에 들렀다가 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 후손한테 옮겨 타고 나는 사라지는 그런 버스나 통로이지. 우리는 그런 역할이지. 죽으면 사라진다. 그 이상 존재가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해. 이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야. 그게 맞아. 그런데 문제는 그거지.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나란 존재의 가치는 뭐지? 싶은 거지. 내가 사라진다? 그건 어떤 의미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잠든다와는 다를 거 아니야. 내가 죽어도 세상은 흘러갈 거고 그러면 난 그때 난 어디에 가 있는 거지? 아니 이렇게 멀쩡히 생각하고 사물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내가 사라진다고? 죽음으로? 그건 어떤 의미지?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지. 나아가서 정말로 내가 그렇게 사라질 존재라고 한다면 혹은 DNA의 통로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나란 인간의 가치는 뭐지? 그렇게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존재라고 한다면은 내가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는 뭐지? 난 도대체 어떤 존재인 거지? 그냥 먼지 같은 존재인 건가? 이런 소멸의 공포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 근데 간혹 너희 중에서 우리가 소멸한다라고 말을 할 때 별 감각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소멸이 그냥 뭐 자는 것 같을 것 같은데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당장 죽을 것 같진 않거든. 죽음은 나한테 뭔가 먼 미래의 일 같으니까. 근데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 소멸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가장 힘들어해.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지? 정말로 난 사라지나?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만약에 오늘 밤에 우리가 잠들었을 때 그 다음날 깨어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내 인생이 끝이라고 한다면은 뭐가 제일 두려울까? 아마 바로 소멸일 거야.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지구에서 나의 위치를 표시하려면, 아니 내가 살고 있는 시지도에서 나의 위치를 표시하려면 바늘 끝으로 아주 살짝 찍어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주의 먼지조차 되지 못하는 사소한 존재이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는 것도, 내가 죽어서 소멸한다는 것도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 그럼 나는 내 몸을 통해 온 우주를 바라보고 내 머릿속엔 우주만큼 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나에겐 내가 곧 우주인데 내가 죽어 사라진다는 것이 최소한 나에겐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다. 아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그런 내가 죽어서 사라진다고? 내가? 사실 오늘 얘기는 별거 없어.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 그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니까. 근데 무엇 때문에 두렵냐? 네 가지 이유 때문에 두렵다는 거야. 죽음은 너무 허무하니까.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그 시기를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죽음으로
소멸하니까. 그런데 이렇게나 무서운 일이 지금 나한테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죽음의 시계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죽을 날을 미리 알아가지고 아예 그 시간에 그 시계가 딱 맞춰져 있는 거지. 그 시계는 지금도 1초, 1초, 1초 줄어들고 있지. 자, 나눈 질문입니다. 죽음이 무서운 4가지 이유 중 가장 공감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자.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예를 들면 소멸이 아니면 허무가 제일 공포스럽게 느껴집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누군가의 죽음을 보고서 이 4가지 중 하나를 느껴본 적이 있었는지. 예를 들면 누군가가 이러이러하게 죽었는데 그 죽음을 보면서 정말로 죽음이 고통스럽구나, 아니면 정말로 그 죽음의 시기가 알 수 없어서 굉장히 공포스럽구나,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죽음으로 인한 공포를 깊게 느껴본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수업까지가 내가 준비한 기독교 탐사 전체의 진도야. 사실 굉장히 좀 어두운 이야기만 했지. 근데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너희에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고 다가올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한번 너희가 알아야 할 문제인데 반해서 사실 이 말을 해주는 곳은 거의 없다는 점. 그래서 이런 현실을 꼭 한번 얘기해주고 싶었고, 그렇다고 너희들을 마냥 우울하게 만들고 싶진 않아.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은 너희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 우리는 앞으로 총 6개의 수업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11월 10일 수업은 실기 때문에 없어.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수업 초에 얘기했던 대로 지금부터는 너희들의 과제를 갖고 내가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삼을 거야. 그래서 11월 3일에는 1주차, 11월 17일에는 2, 3주차, 11월 24일에는 4, 5주차, 12월 1일에는 6, 7주차를 다룰 거고, 나머지 남은 2시간은 이제 수업을 할 거야. 자, 그래서 과제 제출을 언제까지 하냐? 내가 내고자 하는 해당 주차에 이틀 전까지 내면 돼. 그러니까 이 표 잘 참고해 보시고, 자, 그리고 중요한 점 있습니다. 이 과제는 정말로 지각을 확실히 체크할 거야. 왜냐면은 사실 이 과제가 내용적인 면에서 이렇게 실력 차이가 또렷하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제출 날짜로 변별력을 삼을 거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내가 깐깐하게 볼 거야. 그래서 해당 날짜 밤 11시 59분까지. 이거 넘기면 무조건 지각이야. 자, 그래서 정말 주의할 점. 뭐 내려고 했는데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아니면 뭐 냈는데 갑자기 전송 버튼이 안 눌러져서, 이런 걸 내가 인정해 줄 수가 없어. 그치? 왜냐면 이건 내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마감 날짜보다 하루 이틀 더 앞당겨서 좀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알았지? 절대로 여기 있어서 나는 여지를 못 둔다는 점 이해를 해주길 바래. 자, 그 다음에 과제 제출 방법입니다. 참고로 과제 미리 낸 사람도 있거든? 근데 그 사람들 한 번씩만 다시 제출해주라. 왜냐면 이게 약간 혼선이 생겨가지고 좀 미안한데, 한 번만 지금 내가 설명하는 방법대로 다시 제출해주면 좋겠어요. 자, 제출하는 방법. 이제 오픈 채팅방 갑니다. 우리 오픈 채팅방 여기 있죠? 이거 오픈 채팅방 가입 안 한 사람들 밴드에 찾아보면은 오픈 채팅방 링크 있으니까 반드시 가입을 해야 돼. 이 오픈 채팅방 안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 반드시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지만 과제를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 밴드 초창기 글 보면은 오픈 채팅방 링크 있으니까 거기 통해서 들어와야 돼. 여기서 자기 닉네임 꼭 점검해 줘야 돼. 닉네임에 자기 학번이나 이름이나 자기 뭐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별명 그런 게 들어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그 닉네임 다 바꾸세요. 바꾼 다음에 내 아이디 성진이 형을 클릭하면은 여기 1대1 오픈 채팅이 뜹니다.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과제를 보내주면 돼, 채팅으로. 자, 근데 과제를 보낼 때 파일 제목이 중요합니다. 파일 제목, 주차와 닉네임, 이 방식으로. 지금 여기 예시가 나와 있지? 주차, 닉네임, 이 방식으로 보내줘야 돼. 왜냐면은 내가 240명의 파일을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방법대로 주지 않으면 내가 굉장히 헷갈리단 말이야. 그래서 꼭 이 방법을 준수해가지고 나한테 과제를 제출해 줍니다. 그래서 각 주차마다 제시된 나눔 질문에 대한 답을 과제로 제출해주면 돼. 자, 이렇게 나한테 과제를 제출하면은 내가 답장으로 점수를 알려줄 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나한테 답장으로 그때 자기 학번과 이름을 알려주면 돼. 참고로 점수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50점 기준이야. 50점. 그러니까 무난하게 잘했다 그러면 그게 50점이야. 난 되게 잘했는데 60점 받았어. 걱정하지 마. 그거 되게 잘한 거야. 알았지? 점수는 그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식의 답변을 원하는지 여기 잠깐 띄우고 있는데,
내가 이것들을 밴드에다 올릴 거야.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좀 감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과제 평가 기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 적합한 답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질문에서 뭐 죽음의 공포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라고 했는데 답은 뭐 죽음의 수많은 종류를 조사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내 질문을 잘 이해하고 질문에 적합한 답인 건지.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질문에 적합한 생각을 했는지. 그 나눔 질문들 보면은 내가 생각을 묻는 것들이 많을 거야.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적합한 생각을 했는지, 사례를 가져올 때 그 근거가 명확한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굉장히 허무한 죽음을 보았다. 어떤 허무한 죽음이었냐? 뭐 어떤 연예인의 죽음이었다. 그렇다면은 최소한 그 근거 기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연예인이 죽었다는 링크 기사. 그 기사를 첨부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뭐 근거 사례가 없는데 주변 사람 얘기다. 그러면 없어도 되겠지만은 최소한도 공인의 사례나 아니면은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공적인 사례 같은 경우는 그 근거 자료를 반드시 포함시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과제 평가 기준이 아닌 게 있습니다. 이건 기준이 아니다. 첫 번째, 분량. 분량 보지 않아. 많다고 분량이 적고 많음 신경 안 씁니다. 근데 다만 그건 있겠지. 이 주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생각을 했을 때 나오는 분량은 있겠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죽음은 슬프다. 뭐 죽음 안 죽었으면 좋겠다. 자, 이거는 문제 되겠지. 왜냐면 분량이 적어서가 아니라 애초에 생각 자체를 안 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지. 하지만 자기 생각과 사례 조사가 충실했다라고 한다면은 분량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식. 누군가는 웹툰으로 만들고 영상으로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고. 자, 내 수업에는 시간 쓰지 말자. 너희 되게 바쁘니까 내 수업은 교양이니까 너희가 최대한 부담 없이 편하게 준비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정말로 텍스트만 보내도 괜찮고, 아니면 뭐 부득이하게 내가 이야기를 잘 하려다 보니,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재밌어서 뭐 더 높은 퀄리티의 과제를 만들면 뭐 나는 고맙겠지만은 그것이 너희들 간의 과다 경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형식에 대해서는 내가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 이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친밀도. 특히나 대면 수업하는 사람들한테 더 잘해주겠지.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익명 제출 방식을 하는 거지. 걱정하지 말고 그런 점에 대해서 정말로 걱정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 말은 내가 진짜 많이 생각하는 말이야. 사실 모든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거든. 예를 들면 연인 관계에서 그 연인이 나를 지적한단 말이야. 내 말투에 대해서. 아니 어차피 내 마음 다 알잖아. 사랑하는 거. 근데 꼭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어차피 다 알잖아. 이렇게 말을 해놓고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는 근데 아무리 진심이어도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 표현이 잘못된 거잖아.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지. 그런 경우를 좀 꽤 많이 보게 돼. 그래서 이거를 타파하는 방법은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 행동은 행동 자체로 평가하고 남의 행동은 의도로 평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이 남이 불편한 행동을 했어. 그러면은 왜 저렇게 했을까? 물론 저 행동은 기분 나쁘지만 되게 좋은 의도가 있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또 내 행동에 대해서는 만약에 누군가 내 행동을 지적했을 때, 그래, 내가 아무리 의도가 좋은 행동이었어도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내가 반성하는 게 맞는 거야. 내가 미안해. 라고 얘기한다면은 좀 생각보다 많은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내 생각이야. 까꿍 까꿍. 세빈 어디 갔지? 까꿍. 세빈이 어디 갔지? 까꿍. 세빈이 없어졌다.